인생 후반에 다르게 보이는 진실들. 1편. 젊을 땐 몰랐던 고독의 쓸모. 나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본다. 미셸드 몽테뉴. 젊을 때는 고독이 불안의 다른 말처럼 느껴진다. 누군가에게 연락이 뜸해지면 내가 이상한가 의심하고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은 마치 벌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나서야 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몽테뉴의 말은 단순한 취향의 고백이 아니다. 그는 삶의 대부분을 혼자 사색하며 보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직면할 수 있었다고 했다. 사람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부유한다. 그러나 혼자일 때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퇴직 후의 삶을 마치 망가진 텔레비전처럼 여겼다. 정해진 시간이 없고 부를 사람도 없고 누가 자신을 찾지도 않았다. 처음엔 그게 견디기 어려웠다. 허전한 방 안에서 혼잣말을 하며 잠을 청했다. 하지만 어느 날 매일 걷던 산책길에서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멈춰섰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다. 오롯한 고요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들여다보게 됐다. 고독은 어떤 의미에서 정리의 시간이다. 남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 찬찬히 되짚어 볼 수 있는 내면의 서랍장 정리다. 인생 후반에 접어든 사람일수록 이 정리는 중요하다. 이제는 무엇을 더 채우기보다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고독이 무서운 것은 고요에서가 아니라 그 고요 속에 숨어있는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고요함을 견디고 나면 우리는 젊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단단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그 자아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는다. 혼자 있어도 괜찮고 혼자서도 충분하다. 불교에서는 관조라는 개념을 중요시한다. 내면을 비추는 거울처럼 고독한 시간은 관조의 순간을 만든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든다. 그 중심이 생기고 나서야 관계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도 나를 잃지 않고 혼자 있을 때에도 허전하지 않은 삶. 인생의 후반은 오히려 나를 덜어낸 자리에서 시작된다. 사람을 덜어내고 소음을 덜어내고 욕망을 덜어낸 그 빈틈에서 고요히 피어나는 것이 있다. 그건 젊을 땐 몰랐던 고독의 쓸모다. 2편. 관계는 줄고 진심은 남는다. 우정은 수가 아니라 무게다. 플루타르코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줄고 침묵은 늘어난다. 젊을 땐 관계의 넓이를 의식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지, 연락처에 몇 명이 있는지, 생일에 몇 통의 메시지를 받았는지. 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건 누가 남았는가다. 플루타르코스의 말처럼 진짜 우정은 숫자가 아니라 무게다. 수많은 인연이 있었다 해도 마음이 놓이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인생을 지탱한다.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도 서운함 하나 없이 그래, 잘 있었지? 하고 웃어주는 사람. 조건 없이 안부를 묻고 말끝이 흔들릴 때 묻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면 된다. 한 남자는 퇴직 후 인간관계의 허상을 실감했다. 회식 때 웃고 일상도 나누던 사람들은 퇴직식 다음 날부터 차례로 멀어졌다. 명함이 사라지자 안부도 사라졌고 직함이 사라지자 존재감도 묻혔다. 처음엔 배신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 모든 관계는 상황의 관계였을 뿐 사람의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오며 맺는 관계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직장이라는 냉장고 속에서 신선했던 관계도 환경이 바뀌면 금세 변질되거나 사라진다. 그러나 진짜는 남는다. 환경이 사라진 뒤에도 이어지는 관계. 그 사람의 말투나 표정 하나로 위로받는 인연. 그게 진심이다. 인생의 전반부는 사람을 얻는 시간이라면 후반부는 사람을 거르는 시간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어울렸는가 보다 얼마나 편한 사람과 남아있는가가 중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눈빛. 같이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사이. 그런 사람과 마주 앉은 고요한 커피 한 잔이 젊은 날의 소란한 파티보다 훨씬 값지다. 불교에서는 인연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그러나 진짜 인연은 쉽게 얽히지 않는다. 서로의 시간을 건너고 오해를 넘고 침묵도 함께 통과해야 남는다. 얇은 인연은 말 많을 때 가까워지고 진한 인연은 말 없이도 가까워진다. 그 차이는 시간이 말해준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줄어든다. 그러나 줄어드는 것이 곧 소멸은 아니다. 가지가 처질수록 나무는 더 깊게 뿌리를 내린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넓이가 줄수록 깊이는 생긴다. 진심이 있는 사람만 남게 된다. 그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그게 후반의 전부다. 그리고 충분하다. 3편. 인정은 멀어지고 수용이 다가온다. 나 자신이 되려는 용기는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버릴 때 시작된다. 에리 프롬. 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하려 한다. 무엇을 해냈는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옳았는지. 그것이 성취처럼 느껴지고 그것으로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인생이 후반에 들어서면 인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수용이다. 프롬이 말한 자기 자신이 되려는 용기는 더 이상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때 생긴다. 그동안 무엇을 이루었는지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더 이상 왜 저 사람은 나를 몰라줄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는 내면의 여유. 그게 후반의 힘이다. 한 작가가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책이 팔리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다. 인정받기 위해 글을 썼고 수상이나 평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출렁였다. 그러나 쉰을 넘기고 나서부터는 달라졌다. 이제는 누군가가 읽지 않아도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되었다. 인정은 줄었지만 내면의 평화는 커졌다. 인정은 바깥을 향한 시선이다. 그러나 수용은 안쪽을 향한 고요다. 세상은 늘 평가한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의미 있는지 없는지. 그 평가에 흔들리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뒷전이 된다. 그러나 수용은 그 평가를 흘려보낼 줄 아는 용기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 느려도 괜찮다. 지금의 나도 충분하다는 마음.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라는 개념이 있다. 배푸되 머무르지 않고 행하되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정을 바라는 행위는 결국 머무름이다. 그러나 수용은 내려놓습니다. 아무 보상이 없어도 좋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조용히 해나갈 뿐이라는 마음. 인생 후반의 자유는 거기에서 온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한 여성은 젊을 때 늘 좋은 엄마, 괜찮은 아내, 성실한 직장인이라는 타이틀을 쥐고 있었다. 누군가가 당신 정말 대단해요라고 말해주는 순간만이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고 직장을 떠나고 주변의 시선이 사라진 뒤 그녀는 공허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누굴 위해 살았던 걸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스스로를 안아주기 시작했다. 이제는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다. 스스로가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에 인생의 전반은 누가 날 알아주나의 시간이고 후반은 내가 날 얼마나 이해하나의 시간이다. 젊을 때는 잘 보이려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조용히 등을 돌릴 수 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성장이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인정받고 싶은 아이였다. 그러나 인생이 깊어질수록 더 이상 박수 소리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수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은 편안해진다. 4편. 삶은 줄어들고 감각은 깊어진다. 단순한 삶은 본질적인 것과 다시 연결되는 길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인생의 전반이 확장이었다면 후반은 정제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멀리 나아가려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점점 작고 단순한 것들에 마음을 기울이게 된다. 젊은 날엔 지나쳤던 사소한 풍경이 어느 날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서로가 말한 본질은 무언가를 버릴 때 드러난다. 삶을 단순하게 만든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내려놓는 용기다. 그때부터 삶은 깊어진다. 넓이는 줄어도 감각은 훨씬 정교해진다. 한 노신사가 있었다. 그는 평생을 여행하며 수십 개국을 돌았지만 정작 은퇴 후엔 동네 뒷산을 매일 올랐다. 가까운 산길에서 새소리, 물 흐르는 소리, 제철꽃의 색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전엔 스케줄표로 빽빽하게 채워졌던 삶이 이제는 바람의 방향 하나에도 마음이 머물게 되었다. 그는 말했다. 지금이 오히려 진짜 여행 같아요. 나를 다시 만나는 여행.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 많은 것들을 쥔다. 이름, 타이틀, 경력, 소유물, 인정, 자식에 대한 기대, 타인과의 비교. 그 모든 것을 안고 달리는 동안 우리는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생 후반에는 조금씩 내려놓게 된다.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 그 무게가 본래 불필요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다. 삶이 줄어드는 건 곧 본질로 다가가는 과정이다.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의 수가 줄어들고 통화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하루 일정의 줄이 짧아질수록 그 속에서 느끼는 능력은 점점 또렷해진다. 불교에서는 소욕지족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욕심을 줄이면 만족이 다가온다는 뜻이다. 적게 바라보고 적게 쥐면 그제서야 내 안에 있던 풍요가 보인다. 무언가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바깥으로 쏠리고 무언가가 빠질수록 우리는 중심으로 모인다. 그 중심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나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다. 젊은 날엔 하루 3개의 약속을 잡고 사람들과 부대끼는 삶이 활력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어느 날 감정 소모로 병원에 입원한 뒤 그녀는 삶을 재정비했다. 이젠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우릴 줄 알고 저녁에는 창밖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한다. 그녀는 말했다. 이전엔 시간을 쫓았는데 지금은 시간을 느낍니다. 많이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깊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깊이는 단순함 속에서 온다. 복잡했던 삶을 줄이고 단순함을 선택할 때 비로소 감각은 선명해지고 인생은 맛을 가진다. 이제는 빠르게 흘러가는 하루보다 조용히 오래 머무는 한순간이 더 귀하다. 그것이 인생 후반의 감각이다. 5편 삶은 끝이 아니라 여운이다. 삶은 우리가 만든 음악이 멈춘 뒤에도 긴 여운처럼 남는다. 프리드리히 니츠의 젊을 때 우리는 끝을 두려워한다. 죽음, 퇴장, 작별, 사라짐, 무언가가 끝나는 것은 곧 소멸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길을 쓰고 붙든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끝이란 것이 반드시 물을 뜻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 니츠가 말한 여운은 단순한 감상이나 회상 그 이상이다. 그것은 어떤 존재가 사라진 후에도 남는 온기, 어떤 관계가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흔적, 어떤 시간이 지나간 후에도 마음에 닿는 울림이다. 우리가 만든 삶이라는 음악이 멈춘다 해도 그 멜로디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계속 울려 퍼진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다. 남편은 평생을 묵묵히 살며 자식들에게는 무뚝뚝한 아버지였고 아내에게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직접 내린 커피를 아내 머리맡에 놓아두곤 했다. 그러다 어느 겨울날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하지만 아내는 그의 부재 속에서 문득 깨달았다. 그가 매일 내려주던 커피 한 잔이 가장 깊은 사랑이었음을. 그가 떠난 후에도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릴 때면 그가 거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삶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말투 하나, 웃음소리 하나, 건네던 손길 하나가 어떤 이의 마음속에 오래 머문다. 그리고 언젠가 그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여운을 남기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남기는 흔적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무상을 곧 허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라짐 속에서도 남는 것이 있고 없어짐 뒤에도 남아있는 영향이 있다. 이름 없는 바람이 꽃잎을 흔들고 간 자리처럼 우리 삶도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흔들림을 남긴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또 다른 삶을 움직이게 만든다. 한 작곡가가 말했다.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마지막 음이 끝나고 난 뒤 그 여운 속에서 찾아온다. 삶도 그렇다. 우리가 무엇을 남겼는가 보다 어떤 느낌으로 남는가가 더 중요하다. 젊을 때는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를 따졌다면 이제는 어떤 느낌으로 살아왔는지를 묻는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머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의 의미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박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된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여운이 되는 삶이다. 그리고 그 여운은 끝나지 않는다. 6편 손해보는 삶이 결국 이기는 삶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줄 수 있는 만큼을 알고 있다. 노자 젊었을 땐 손익을 계산하는 데 익숙하다.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내가 얼마나 더 투자했는지를 따지며 공평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다. 그러나 인생 후반이 되면 알게 된다. 완벽한 균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진심은 주는 사람에게 남고 마음은 오히려 손해보는 쪽에 더 오래 머문다는 것을. 노자는 줄 수 있는 만큼을 아는 것, 이 지혜라고 했다. 베푸는데도 분별이 필요하다는 뜻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통찰이 숨어 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거기에는
집착 없는 온기가 있다. 베풀문 타인을 위한 것이지만 그 본질은 나를 위한 평화다. 한 노인은 생전에 늘 같은 식당에 들러 조용히 밥을 먹고 갔다. 종업원들에게 특별히 말을 건네지도 않았지만 늘 식사를 마친 뒤에는 오늘도 감사했어요 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는 돌아가시기 전 그 식당에 손편지 하나를 남겼다. 여기서 받았던 따뜻함으로 내 하루는 늘 괜찮았습니다. 식당 주인은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걸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따뜻한 말을 남긴 사람은 많지 않다. 인생 후반에는 이득보다 온기가 중요해진다. 계산은 기억되지 않지만 온기는 남는다. 결국 사람들은 기억한다. 누가 논리적으로 옳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따뜻했는지를. 7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깊은 미래다. 현재는 모든 시간의 핵심이다. 에크하르트 톨레.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는 데 쓴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에 다다르면 알게 된다. 그 어느 것도 지금 이 순간만큼 확실한 시간은 없다는 것을. 미래는 오지 않은 가능성이고 과거는 되돌릴 수 없는 기억일 뿐이다. 결국 우리에게 진짜로 주어진 시간은 지금뿐이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말한다. 현재는 모든 시간의 핵심이다. 이 말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에 얼마나 진심을 담아 살아내느냐가 나머지 삶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인생 후반에는 속도를 줄이고 순간을 더 천천히 받아들이게 된다.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 것보다 오늘의 나를 온전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한 은퇴한 교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 그는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가끔 햇살을 손등에 올려놓고 눈을 감는다. 누군가 물었다. 그렇게 앉아만 있으면 뭐가 좋으세요? 그는 말했다. 바람이 지나가는 느낌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나는 지금 그걸 배우는 중이에요. 과거를 붙잡는 사람은 늘 후회 속에 살고 미래만 바라보는 사람은 늘 불안 속에 산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사람은 삶을 실제로 체험하는 사람이다. 후반의 시간은 오히려 그것을 위한 최고의 기회다. 더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우리가 하루를 대하는 방식이 인생 전체를 바꾼다. 나이 든다는 건 결국 순간을 더 진지하게 살아낼 줄 안다는 뜻이다. 인생 후반에 다르게 보이는 진실들은 끝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여백이다. 더 적게 말하고, 더 깊이 느끼고, 덜 소유하고, 더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삶이 이동한다. 그것이 후반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이해하게 되는 조용한 진실이다. 8편. 버려야 보인다. 놓아야 비로소 잡힌다. 사람은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보다 무엇을 놓을 수 있는지로 깊어진다. 장자. 젊었을 때 우리는 삶을 채우는 데 집중한다. 성취를 쌓고 인맥을 늘리고 경험을 모으고 무언가를 쥘수록 더 단단해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인생이 후반을 향할수록 잡는 것보다 놓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장자가 말했듯 깊어지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붙잡고 있는 그 집착이 삶을 좁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놓는 법을 배우게 된다. 명예, 과거의 상처, 지나간 사랑, 실패에 대한 미련, 심지어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이미지조차도 한 노신부가 있었다. 그는 평생을 설교하고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살아왔다. 그러나 말년에는 설교를 멈췄다. 누군가 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나요? 묻자 그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침묵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말하려 하기보다 그저 조용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시간. 그건 인생이 내려놓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깨달음이다. 불교에서는 집착이라는 단어를 가장 경계한다. 붙잡을수록 고통은 커지고 놓을수록 자유는 깊어진다. 우리는 종종 내가 쥔 것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 쥔 것이 나를 얽매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진짜 자유는 손을 펴는 순간에 있다. 한 여성은 오랫동안 형제와의 갈등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를 속으로 반복하며 스스로를 지켜왔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그 감정이 오래될수록 상처는 남이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키운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처음으로 용서라는 것을 해보았다. 상대가 아닌
자신을 위한 용서. 그 순간 수십 년간 쥐고 있던 감정이 사라지며 마음에 커다란 빈자리가 생겼고 그 빈자리엔 고요가 들어왔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다. 그건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다. 물건도 버려야 정리되고 마음도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온다. 가득 찬 삶은 더 이상 들어올 여지가 없다. 비운다는 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제는 잡으려 하지 말자. 흐르는 것을 흐르게 두고 떠나는 것을 보내주며 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인생 후반의 눈은 비워진 자리를 보는 눈이다. 그 빈자리에 깃드는 평화야말로 우리가 오래도록 바라던 진짜 풍요다. 9편. 고요한 사람에게 시간이 머문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란을 내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중심을 지킨다. 에픽테토스. 우리는 오래도록 목소리가 큰 사람이 강하다고 믿어왔다. 많이 말하고 많이 드러내고 존재를 알리는 것이 살아있음의 방식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인생이 깊어질수록 그 반대가 진실임을 알게 된다. 고요한 사람이 오래 남는다. 조용히 자신을 다잡고 타인을 판단하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고 감정을 흘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흔들려도 쉽게 부서지지 않고 외롭더라도 허무하지 않다. 에픽테토스는 외적 통제보다 내면의 질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요하다는 건 침묵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면에 불필요한 동요가 없다는 뜻이다. 인생 후반의 고요는 훈련된 침묵이며 수많은 경랑을 통과한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자기중심의 고요다. 한 노작가는 젊은 시절 수많은 상을 받았지만 말년에 들어선 이후엔 어떤 행사에도 나가지 않았다. 그의 방엔 TV도 전화기도 없었다. 그는 손글씨로 글을 쓰고 정원에 물을 주며 시간을 보냈다. 그에게 이제는 왜 그렇게 조용하게 사세요? 묻자 이렇게 답했다. 예전에는 내가 시간을 쫓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나를 머물게 합니다. 그의 하루는 짧지만 시간이 길게 머물렀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시간이 우리 곁에 머물 틈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속도가 아닌 밀도가 삶을 풍요롭게 한다. 고요한 사람은 시간을 빨리 쓰지 않는다. 그는 시간과 함께 숨쉬고 시간을 체온처럼 느낀다. 불교에서는 무건 머옌의 수행이 있다. 말을 줄임으로써 생각을 다스리고 고요 속에서 진짜 나의 마음을 비추게 된다. 그 고요는 비움이 아니라 충만이다. 말을 줄일수록 감정은 선명해지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깊어진다. 삶도 그렇다. 고요해질수록 밀도는 깊어진다. 한 중년 부부가 있었다. 젊었을 땐 서로에게 끊임없이 설명하려 들었고 서운함도 요구도 많았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지나며 이제는 긴 대화 없이도 서로를 이해한다. 같은 공간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같은 거리를 함께 걷는다. 그 고요 속에서 오히려 모든 게 전해진다. 그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조용하지만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이제는 불필요한 말로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말자. 진짜 강함은 고요 속에 있다. 침묵이 쌓인 얼굴은 시간도 조심히 머문다. 고요한 사람에겐 말보다 더 깊은 언어가 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말이 되고 그의 삶 전체가 문장이 된다. 시편. 슬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고통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뿐이다. 하루키. 살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되는 감정이 있다. 그것은 슬픔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시간 앞에서의 무력감,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려 하고 잊어야 한다고 말하고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 위로하지만 인생의 후반에 이르면 안다.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하루키의 말처럼 고통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커지는 것이다. 젊을 땐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버티기 힘들었던 마음이 이제는 그 감정을 데리고 조용히 걸어 나오는 힘을 갖는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평생을 아내와 함께 살아왔다. 아내는 늘 조용했고 섬세했고 그는 그 옆에서 말이 적은 편이었다. 그러다 어느 겨울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도 흩어지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그는 말했다. 나는 이제 아내와 함께 살던 방에서 아내가 없는 방과 함께 살아가야 해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그는 아내를 잊은 것이 아니라 그리움을 데리고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다. 불교에서는 수용의 단계 중 하나로 비움을 말한다. 그것은
억지로 떨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자리 자체를 인정하고 마음속에 한 자리를 내주는 것이다. 슬픔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마음 안에 허락할 때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다듬고 단단하게 만들기 시작한다. 한 중년 여성이 상담 중 이렇게 말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나선 늘 그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그 빈자리를 안고 살아도 괜찮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채우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를 이제는 자기 다음으로 부른다. 그건 시간에게 배운 지혜였다. 인생 후반의 감정은 조용하지만 깊다. 눈물은 줄어들지만 울 수 있는 마음은 더 깊어진다. 외로움은 줄어들지 않지만 그 외로움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터득한다. 그리고 슬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슬픔이 나를 더 다정하게 만든다는 걸 안다. 슬픔은 해결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곁에 두고 살아야 할 감정이다. 그리고 그 감정과 공존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조용한 연민을 갖게 된다. 그 연민은 타인을 품고 삶을 품고 결국 자신을 품는다. 이제는 슬픔이 찾아올 때 그것을 밀어내지 말자. 그 자리에 조용히 앉혀두자. 그리고 말하자. 그래, 오늘은 너와 함께 걸어가자. 그것이 인생 후반 슬픔을 대하는 방식이다.